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PPP 탕감액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그 하원에서 탕감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정된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탕감 기간, 커버드 피리어드라고 하는 이 기간을 8주에서 24주로 늘려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하는 금액 중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75%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또한 높다라고 해서 60%로 줄여주는,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또 탕감액 감소를 막기 위한 재고용 시점이 6월 말까지 재고용해야 된다였었는데 이걸 금년 말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뒤이어 나오겠습니다만 이 재고용 기존의 어떤 그 직원 숫자를 줄임으로 인해 탕감액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 탕감받는 금액이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재고용을 하면 그 부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재고용을 해야 되는 시점을 6월 말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그 연말까지로 늘림으로써 더 고용주들의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 PPP 탕감과 관련해서 나온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어떤 프로그레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탕감 규정에 들어가는 제약 조건들이 완화됐다는 게 첫 번째겠지만, 그 전에 또 지난 5월 15일이었나요? 그때 SBA에서 탕감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양식을 공개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폼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스케줄 A, 그 다음에 스케줄 A 월시트라고 해서 총 3개의 양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 실제 탕감액을 계산하고 그거를 렌더에게, 은행에게 제출해라 라는 그런 어나운스가 됐었던 건데, 내용이 물론 저희가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영상 아래 정보란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거죠. 내용이 많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좋겠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게 양식 하나하나의 라인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고오버하면서 뭐 예컨대 양식 뭐 스케줄 A에 있는 숫자가 라인 어디에 있는 숫자가 지원서 메인 폼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가서 또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 숲을 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이해할 수 있으면 특히나 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오너들, 사업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이 양식은 직접 하실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어쨌거나 각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회계사가 됐거나 다른 텍스 어드바이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실 테니까 그와 같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 보조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는 그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어떤 양식 하나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설명보다는 이 비즈니스 오너로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탕감액에 있어서의 그 어떤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탕감액, 론을 받았죠. PPP라고 하는 론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 탕감을 다 받을 수 있을까? 탕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가 관심일 텐데요. 그러면 탕감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1번이죠. 탕감 기간 중에 전체 지출액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론을 얼마고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 커버드 피리어드, 탕감 기간이죠. 아시다시피 이게 8주였는데 이제는 24주가 아마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8주이건 24주이건 간에 그 탕감 기간, 커버드 피리어드 중에 전체 지출액이 있을 겁니다. 그게 페이롤일 수도 있는 것이고 페이롤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페이롤은 말 그대로 셀러리인 거고, 기타 퀄리파잉 익스펜스로서는 몰기지 인트레스트 또는 렌트, 유틸리티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커버드 피리어드 중에 그 퀄리파잉 익스펜스를 맥시마이즈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탕감 대상 기준액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약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약 조건은 어떤 배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결국은 이건 PPP, 페이책 프로텍션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개별 사업주들이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조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보조 성격의 론을 받고 나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샐러리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총 고용한 고용 인력이 축소된다고 하면 이 론을 제공하는 그 취지에 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말이 되는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총 탕감 대상 금액을 구한 이후에 제약 조건 두 가지를 추가로 감안해서 여기에 제약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를 봐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첫 번째가 샐러리 리덕션은요. 탕감 기간 중에 종업원 당 한 명을 각자 따지는데요. 평균 임금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탕감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내가 커버드 피리어드 동안의 종업원에 대해서 그 대상 종업원의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그 이전에 비해 그렇다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리덕션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로 풀타임 이퀴벌런시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 숫자에 대한 리덕션입니다. 예컨대 내가 론을 받기 전에 이러이러한 숫자의 종업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기간 커버드 피리어드 동안에 종업원 수가 줄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의도와는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수준의 탕감액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트릭션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 결국 그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토탈 금액이라고 하면 샐러리 리덕션은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탕감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FTE 리덕션은 과거의 종업원 숫자가 분모가 되고 그리고 지금 커버드 피리어드 동안의 종업원 숫자를 분자로 해서 그 비율만큼을 고려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탕감 기간 중에 전체 지출액에서 샐러리 리덕션만큼이 빠지고 나면 그 금액에 대해 3번 FTE 리덕션으로 나온 그 비율만큼을 곱함으로써 최종적인 이 탕감 대상 넷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금액과 5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 PPP 론 어마운트, 내가 받은 그 론 금액이죠. 론 금액보다 더 많이 탕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탕감받을 수 있는 그 페이롤 금액을 기준으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5%를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 이게 또한 60%로 내려가겠죠, 이게. 그랬을 때 이게 60%건 75%건 간에 그만큼을 페이롤로 충당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금액, 4번, 5번, 6번으로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이 결국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퀄리파잉 익스펜스 그리고 리덕션에 대한 제약 조건 두 가지를 따진 뒤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5가지 주요 컨셉인데요. 탕감 기간 말씀드렸습니다. 커버드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8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24주가 아마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2가지 게시주 중에 선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탕감 기간이 시작하는 게 론이 이제 디스버스가 되고 나서, 그러니 내가 사업주로서 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그 시점이 커버되는 그 페이롤 피리어드로부터 시작을 하느냐라는 그 2가지 얼터너티브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24주로서 연장이 되는 게 확정된다면 이 2가지의 어떤 실질적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는 말씀드렸던 거죠. 탕감 기간 중에 전체 지출액을 감안하고 3번째 2가지 리덕션 중에 첫 번째로서 샐러리 리덕션 그리고 FTE 리덕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75%의 페이롤 리ኳ어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60%로 낮춰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지출액 기준, 탕감 기간 중에 전체 지출액에 대한 것을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페이롤이 있고 넌 페이롤이 있겠죠. 페이롤이라고 하면 또한 그 10만 불 이상 연봉 기준으로 받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10만 불까지만 탕감 가능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페이롤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캐시 컴펜세이션, 월급 주고 뭐 시간당 급여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하는 그런 급여 도 포함이 되고요. 이 급여가 당연히 10만 불 기준에 서브젝이 되는, 거기에 가만히 되는 그런 내용일 것이고, 그 외에도 종업원 베너핏으로서 non-cash compensation이라고 하는데요. 고용주가 부담하는 직장 의료보험이라든가 은퇴연금 같은 게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추가의 qualifying expense로서 페이롤로 감안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non-payroll expense로서 이자,
그리고 렌트비, 또 유틸리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있었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은 비용들은 반드시 그 커버드 피리어드 동안에 현금 기준에서 페이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한 그런 기준으로도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 뭐 렌트 비용 같은 것이 반드시 부동산 자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 렌트 비용만이 아니라 동산 자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포함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이자, 렌트, 유틸리티에 대한 언더라인 컨트랙트죠. 이 계약은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계약이어야 한다는 것.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 지출액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계산된 총 지출액에서 추가의 제약, 두 가지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요. 감안해 보는 거고, 첫 번째로 셀러리 리덕션이라는 것은 종업원 1인당 평균 임금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을 경우에 리스트릭션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탕감 기간 중에 커버드 피리어드 동안에 우리가 종업원 개인당 평균 연봉 또는 시급 기준으로 페이가 되는 직원이라고 하면 시급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연봉과 2020년 1, 4분기 동안에 이 직원에게 지급한 평균 연금을 대비해서 만약 탕감 기간 중에 연봉이 당연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줄어든 이후에 그 연봉이 예전 연봉보다 75%만 넘으면 그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비록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셀러리 리덕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만약에 줄어든 그 금액, 줄어들므로써 실제 지급받은 연봉이 그보다 낮다라고 하면 이때는 셀러리 리덕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결국은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 이 코로나 위기 시기, 위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커버드 피리어드 동안에 연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5%보다 더 낮아지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후에 탕감액에 있어서의 셀러리 리덕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랙티컬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그 탕감 기간 동안 평균 연봉이 6,000불이고 그리고 그 기준 시점이 되는 1, 4분기의 연봉이 10,000불이었었다라고 하면 1, 4분기에 지급된 금액을 토대로 계산된 평균 연봉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셀러리 리덕션은 10,000불에서 75% 곱한 게 7,500불이잖아요. 그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인 6,000불 차이인 1,500불만큼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기술적인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그걸 통해 나오는 금액만큼을 셀러리 리덕션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이프 하버라는 게 있어요. 세이프 하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뭐 75%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게 있다 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적용이 되면 셀러리 리덕션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혜택을 주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직원에 대해서 2020년 2월 15일 기준의 평균 연봉과 결국은 코로나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0년 그 2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평균 연봉을 비교해서 코로나 기간이겠죠. 근데 만약에 당연히 과거 코로나 이전의 연봉이 코로나 시기의 연봉보다 더 높겠지만 낮아진 그 연봉을 6월 말까지 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해 준다면 셀러리 리덕션은 없겠다. 셀러리 리덕션은 감안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게 이게 세이프 하버 룰이라고 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6월 말이라고 하는 기준이 12월 말, 지금 바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상원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룰에 따라서 1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될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간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의 그 연봉으로 다시 픽업을 해준다라고 하면 셀러리 리덕션을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세이프 하버 룰이 있다는 것 감안하면 되겠죠. 그리고 FTE 리덕션이라는 것은요. 셀러리 리덕션은 그 종업원 개인에 대해서 임금이 줄어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FTE 리덕션은 사업장 차원에서 코로나 상황 이전에 대비해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커버드 피리어드의 종업원 수가 줄어들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모로 두고 분자는 이 코로나 커버드 피리어드 시점의 종업원 숫자를 보고 결국 분모 분자로 해서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보다 그 기준 시점보다 코로나 시기에 종업원 수가 같거나 많으면 당연히 그로 인해 줄어드는 건 없을 겁니다. 100%가 넘을 테니까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탕감 기간 중에 종업원 숫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있겠죠. 각각의 그 종업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탕감 기간 동안에
탕감 받고자 이제 제출하게 되는 그 서류상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있겠죠. 그거를 40시간이니까요. 한 주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게 디폴트니까 나누면 최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직원이 30시간 일했다 그러면 뭐 40분의 30이니까 0.75일 것이고요. 그 경우에는 반올림해서 0.8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뭐 너무 복잡하고 괜히 번거롭다고 할 경우에는 얼터너티브 방법으로서 40시간 주당 근무한 사람한테는 1 부여하고요. 그 이하의 경우는 0.5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직원에 대해서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온전히 한 명 풀타임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0. 몇으로 간다는 얘기죠. 얼터너티브를 택할 경우는 0.5, 반명으로 카운트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감안해야 될 것은 FT 분자가 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탕감액에서 제약이 안 생기는 건데 사실 종업원 중에서는 코로나 위기 이전 기준 시점 대비 안 돌아온 이런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특별 조항으로서 내가 재고용을 제한했는데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거절했을 경우 또는 종업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됐을 경우 그리고 또는 종업원이 내가 해고한 게 아니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경우 그리고 또는 일은 하지만 종업원의 요청으로 근무 시간을 줄인 경우라고 하면 이 FT에 포함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종업원 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그 분자를 줄이는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비교 대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될 텐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 2월 15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의 그 종업원 수 또는 다른 방법으로 2020년 동안의 1월과 2월 기간에 고용한 종업원 수를 분모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즈널 비즈니스 경우에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그다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감안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분모 분자를 가지고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고요. 1이 만약에 안 되는 뭐 0.9다 0.8이다가 나오면 전체 탕감액에서 곱하기 그 비율만큼을 하는 것이 탕감 가능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FTE 리덕션에서도 세이프 하버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이프 하버를 충족하면 FTE 리덕션 감안 안 하고 그냥 100% 다 인정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2020년 1월 1일과 비교했을 때 탕감기간 종료 시점이겠죠. 이게 뭐 지금은 뭐 8주입니다만 24주 그 시점을 말할 텐데요. 총 종업원 수를 줄이지 않거나 총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았을 경우라면 이와 같은 FTE 리덕션 또한 또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세이프 하버이고요. 두 번째는 2020년 2월 15일 시점과 비교해서 그 이후에 15일부터 2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FTE 결국은 종업원 수는 줄었지만 그러나 6월 말까지 2020년 2월 15일 수준으로 그 종업원 FTE 숫자를 회복하게 된다면 역시 FTE 리덕션은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원래 이거의 취지는 8주 기준에서 8주가 지나더라도 8주가 지나는 그 시점에서 6월 말까지 과거의 고용 수준을 확보한다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안 보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24주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또한 12월 말까지의 고용 수준이라고 이제 연장이 되는 그 법안이 지금 이제 상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이 됨으로써 이 FTE 리덕션도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감안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자,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오른쪽에 이 수식을 보면 급여와 기타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이 회사가 만약에 100불의 PPP 론을 받았어요. 그러면 급여로 지급한 게 80불이고 기타로 지급한 게 20불이었다고 치면 총 지출액은 100불이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이 100불에서 셀러리 리덕션 각 직원의 종업원이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 10불만큼이 셀러리 리덕션에 해당되는 금액이 된다고 하면 순 지출액은 100불 마이너스 10불 해서 90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덕션 감안 대상으로서 FTE 리덕션이라는 게 있고 또한 여기서 만약에 직전 그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의 종업원 수 대비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그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분모 분자를 감안해서 90%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커버드 피리어드 동안의 직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90 곱하기 90%에서 81 이만큼이 첫 번째로 나오는 탕감 가능액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숫자를 비교하기를 뭐와 비교하냐면 내가 받은 론 금액, PPP 론 금액, 그리고 여기 지금 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급여 나누기 뭐 75% 또는 60%를 통해서 그 급여가 75% 또는 65%일 경우에 총 받을 수 있는 탕감액을 역산한 거죠. 그 금액을 세 번째로 두고 1, 2, 3 중에 비교를 통해 가장 작은 금액이 론 탕감액으로 산정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로 나와 있는 것은 뭐 셀러리 리덕션이나 FTE 리덕션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 예컨대 뭐 종업원 숫자 줄이지 않았거나 그건 이제 FTE 리덕션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셀러리 리덕션, 그러니까 종업원 개개인들에 대해서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나오는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뭐 수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금액은 온전히 내가 PPP 론 금액, 론을 받은 금액에 대해 총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이상이 탕감액 계산에 대한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감안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SBA가 제공한 지원서 세 가지 양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메인 그 지원서 양식, 그 다음에 스케줄 A 워크시트를 채워나가면 상당 부분 복잡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여전히 특히 지원서 같은 것들이 지원서의 내용이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또한 마지막은 여전히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양한 팩트들에 대해서 이 인스트럭션이 아직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AICPA에서 요청한 추가의 가이드라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뭐 마름 라인이라고 하면 이게 24주로 연장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의 각각의 중요성이 예전에 8주였을 때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 그 상황이 적용이 되는 분들은 고려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